바다의 짠내와 비릿한 생선 냄새가 뒤섞인 바람이 석초 마을의 좁은 골목을 휘저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바닷가 마을의 작은 광장은 이른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광장 중앙에 홀로 서 있는 가녀린 여인에게로 향해 있었다. 한세연. 그녀는 22해를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모두가 아는 아이였다. 하지만 오늘 마을 사람들의 눈빛 속에서 더 이상 예전의 따스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멸, 분노, 그리고 차가운 호기심만이 가득했다. 세연은 얇은 겉옷 자락을 여미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비수 같은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그녀의 약간 부풀어 오른 배는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자 그녀가 지켜야 할 유일한 세상이었다. 한세연,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자 절대적인 권력자인 김 스타로타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아침의 정적을 깨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네가 감히 이 신성한 우리 석초 마을의 명예에 똥칠을 해 부모도 없는 구아를 거두어 먹여주고 입혀주었더니 돌아오는 것이 이런 배신이란 말이냐. 그의 일갈에 군중 속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쯧쯧. 애비 없는 자식이라니. 우리 딸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 당장 쫓아내야 해. 아기의 참말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세연의 심장에 박혔다. 세연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 울음을 터뜨리는 것은 자신을 향한 경멸을 인정하는 꼴이자 뱃속의 아이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김 스타로타를 마주보았다. 그 차분한 시선에 김 스타로타는 오히려 더 큰 모욕감을 느낀 듯했다. 이 요망한 것, 내 놈의 그 눈빛은 무엇이냐? 아직도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개냐? 아비가 누군지도 모를 아이를 뱃속에 품고서 이 마을의 순결한 처녀들까지 물들일 셈이냐? 그는 세연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저속한 행동에 세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가운 바람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의로부터 자신의 작은 우주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본능이었다.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마침내 세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소란스러운 광장 속에서도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들렸다. 조회가 없다고 내년의 배에서 태어날 것 자체가 죄악이다. 우리 마을은 대대로 정직하고 순박하게 살아왔다. 너 같은 부정한 것을 품어줄 자리는 없어. 김 스타로스타의 옆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다. 그녀는 어릴 적 세연에게 떡을 나눠주던 사람이었다. 세연은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한때 인자했던 얼굴에는 이제 혐오감만이 가득했다. 배신감에 심장이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 같았다. 김 스타로스타는 헛기침을 하며 군중을 조용히 시켰다. 그는 마치 엄정한 재판을 내리는 판사처럼 거만하게 턱을 치켜들었다. 마을 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한세연, 너는 오늘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마을을 떠나야 한다. 다시는 이 석초 땅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말아라. 만약 어길 시에는 마을의 법도에 따라 엄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이 마을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떠나라는 것은 곧 죽으라는 말과 같았다. 하지만 세연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차가운 체념이 서렸다. 그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 좁고 폐쇄적인 공동체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할머니는 늘 말씀하셨다.
세연아, 사람은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강한 척을 한단다. 절대 그들 앞에서 무너지지 마라. 세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복종의 의미가 아니었다. 더 이상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그녀는 몸을 돌려 자신을 갈라놓는 홍해처럼 길을 터주는 군중 사이를 조용히 걸어 나갔다. 등 뒤로 쏟아지는 저주의 말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마음에 닿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뱃속의 작은 생명에게로 향해 있었다. 아가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니. 엄마가 널 지켜줄게. 세연의 집은 마을의 가장 외진 절벽 끝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줄곧 혼자 지내온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바다 내음과 낡은 나무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집 안은 가난했지만 그녀의 손길이 닿아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툇마루에 걸터앉아 멍하니 잿빛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가 절벽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바다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는 이 마을 밖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곧이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단단한 무언가가 솟아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옷 몇 벌, 남은 식량 약간, 그리고 할머니의 낡은 통장. 그것이 그녀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다. 짐을 싸던 그녀의 손이 작은 나무 상자 위에서 멈췄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세공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작은 망치, 섬세한 조각칼, 광을 내는 청화 사포들. 어릴 적부터 세연은 할머니 어깨 너머로 바다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나 돌멩이로 장신구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그것은 고된 마을 생활 속 유일한 낙이자 그녀의 재능이었다. 할머니는 늘 그녀의 손이 마법을 부린다며 칭찬하시곤 했다. 이 도구들은 할머니의 유산이자 그녀의 영혼 그 자체였다. 세연은 조심스럽게 도구들을 부드러운 천에 싸서 보따리 가장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작은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 안에는 매끄러운 검은 조약돌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혜준이 준 것이었다. 몇 달 전 마을의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자신을 그림을 그리는 화가 혜준이라고 소개한 그는 도시의 삶에 지쳐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눈은 깊고 따뜻했다. 세연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눈빛을 보았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그녀를 동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한 세연으로 봐주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함께 해변을 거닐고 노을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그녀가 만든 조개 목걸이를 보고 당신 손에는 별을 만드는 재주가 있군요 라고 말해 주었다. 그 한마디에 세연은 평생 받아보지 못한 위로를 받았다. 짧았지만 꿈 같던 시간이었다. 그가 떠나던 날 그는 이 조약돌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돌처럼 내 마음도 변치 않을 겁니다. 꼭 다시 돌아올게요. 세연 씨. 그의 약속은 굳건했고 세연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의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 남았다. 세연은 조약돌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그에 대한 원망은 없었다. 그저 사무치는 그리움과 답답함이 밀려올 뿐이었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을 알고는 있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역시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제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이 아이는 온전히 그녀의 책임이었다. 그녀는 조약돌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 품속 깊이 간직했다. 이것은 이제 지난 사랑의 증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이유의 상징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세연은 보따리를 둘러매고 집을 나섰다. 문을 닫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다. 할머니와의 추억, 혜준과의 짧은 기억, 그리고 그녀의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목례로 집에게 작별을 구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을을 빠져나가는 길. 아무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다. 집집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간간히 창문 틈으로 훔쳐보는 차가운 시선들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한때는 정겹던 이웃들의 침묵이 비수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마을 어귀에 오래된 느티나무를 지날 때였다.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김 스타로타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경멸적인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정말 떠나는군. 마지막으로 충고 하나 하지. 다시는 이곳에 나타나지 마라. 내년 같은 오물은 우리 깨끗한 마을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혹시라도 내 뱃속의 아이를 빌미로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이라면 꿈 깨는 게 좋을 거다.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내년의 행실을 증언할 테니. 그의 말은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 세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를 비켜 지나가려 했다. 그러자 김스타로타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어딜 그냥 가. 마지막으로 묻겠다. 아이, 아비가 누구냐 말해. 그래야 우리도 그놈을 찾아가 책임을 물을 것 아니냐.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그저 마지막까지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의 비밀을 캐내어 안주거리로 삼고 싶을 뿐이었다. 세연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상관없는 일입니다. 뭐 인연이 끝까지. 김스타로스타가 손을 치켜드는 순간이었다. 세연은 물러서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차갑고 단단한, 마치 겨울 바다 같은 빛이 감돌고 있었다. 그 기세에 눌려 김스타로타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다시는 제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세연은 그 말을 남기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김스타로타는 뒤에서 무어라 소리쳤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석초 마을을 벗어나는 마지막 고갯길에 섰을 때 붉은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떠나온 마을을 돌아보았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붕들 위로 저녁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지만 그 속에 잔인함을 그녀는 이제 너무나 잘 알았다.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세연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앞에는 낯설고 막막한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뱃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태동이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용기를 주고 있었다. 차가운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옷깃을 여미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낯선 길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하게 발을 내디뎠다. 그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새로운 삶을 향한 한 여인의 위대한 첫걸음이었다. 서울은 거대했다. 석초의 밤기차에서 내린 세연이 마주한 첫인상이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은 빌딩들, 끝없이 이어지는 자동차의 행렬,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바삐 움직이는 무표정한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다.
바다의 소리 대신 귀를 찢는 소음이, 짠내음 대신 매캐한 매연이 그녀의 폐부를 파고들었다. 거대한 회색빛 도시 속에서 그녀는 마치 망망대해에 버려진 작은 조각배처럼 외롭고 위태로워 보였다. 며칠 동안 그녀는 찜질방과 값싼 여인숙을 전전하며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불러오는 배를 가진 연구 없는 젊은 여자를 방이는 곳은 없었다. 면접관들은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훑어보거나 아예 서류조차 받지 않고 손을 내저었다. 며칠 만에 할머니가 남겨주신 얼마 안 되는 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절망감이 목까지 차오를 때쯤 그녀는 구로의 한 낙후된 동네에서 겨우 작은 옥탑방 하나를 구할 수 있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도시의 가장 낮은 곳으로 밀려난 이들을 위한 마지막 피난처 같은 곳이었다. 가파르고 좁은 오고의 계단을 오르자 녹슨 철문이 나타났다. 집주인인 할머니가 열어준 문 안쪽의 풍경은 처참했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좁은 공간, 벽 곳곳에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곰팡이, 그리고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낡은 외창. 화장실은 계단 아래 공용 공간을 써야 했고 부엌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이 휴대용 가스버너 하나가 전부였다. 총각이 쓰던 방이라 좀 지저분해. 그래도 해는 잘 들어. 집주인 할머니는 무심하게 말했지만 세연은 그나마 자신을 받아준 것이 고마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가진 돈의 대부분을 월세로 내고 낡은 방에 첫 짐을 풀었다. 창문을 열자 다른 집들의 옥상에 널린 빨래와 어지러운 전선들 너머로 회색 하늘 조각이 보였다. 석초의 집에서 보이던 드넓고 푸른 바다와는 너무나도 다른 풍경이었다. 그날 밤 세연은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처음으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외로움과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내 배를 감싸 안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아가야, 여긴 서울이야. 우리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다음 날부터 세연의 고된 생존기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 무리한 일은 피하고 싶었지만 당장의 생계가 더 급했다. 새벽에는 식당에 나가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을 닦았고 낮에는 전단지를 돌렸으며 밤에는 텅 빈 빌딩의 복도와 화장실을 청소했다. 하루 3가지 일을 하는 고된 일상이었다. 식당 주방의 뜨거운 증기와 음식물 쓰레기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내밀면 대부분은 귀찮다는 듯 외면하거나 심지어 그녀의 눈앞에서 구겨버리기도 했다. 사람들의 무관심은 뼈를 내는 추위보다 더 시렸다. 밤늦게 청소일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퉁퉁 부은 발목을 주무르며 가파른 계단을 오를 때면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모든 고된 일과를 마치고 텅 빈 방에 돌아와 갖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 세연은 보따리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의 세공 도구가 담긴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낮에 길을 오가며 주워 모은 것들을 펼쳐놓았다. 반짝이는 유리 조각, 예쁜 모양의 돌멩이, 누군가 버린 옷에서 떼어낸 단추, 낡은 철물점에서 얻어온 구리철사. 그녀는 낡은 책상을 작업대 삼아 작은 등불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다듬기 시작했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녀의 손은 세공 도구를 쥐었을 때만큼은 마법처럼 섬세하고 우아해졌다. 서걱서걱 돌을 가는 소리, 쨍그랑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 작은 소음들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해주는 아름다운 음악이었다. 그녀는 석초의 푸른 바다를, 하얀 포마를, 그리고 따스했던 햇살을 떠올리며 그것들을 작은 장신구 안에 담아냈다. 유리 조각은 파도의 눈물이 되었고 돌멩이는 해변의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밤늦도록 무언가를 만드는 동안 그녀는 잠시나마 배고픔과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뱃속의 아이에게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고 싶은 엄마의 간절한 기도였다. 시간이 흘러 세연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다. 더 이상 허리를 숙여 청소 일을 하거나 오래 서서 설거지를 하는 것이 힘에 부쳤다. 결국 그녀는 하던 일들을 하나둘 그만두어야 했고 수입이 끊기자 생활은 다시 막막해졌다. 남은 돈으로는 다음 달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다. 어느 날 밤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잠 못 이루던 세연은 자신이 만든 장신구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상자 안에는 그동안 틈틈이 만든 목걸이, 귀걸이, 팔찌들이 제법 많이 쌓여 있었다. 이것들을 팔아보면 어떨까? 다음 날 세연은 큰 용기를 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것들 중 가장 예쁜 것 몇 개를 골라 작은 천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근처의 한적한 골목길에 자리를 잡았다. 바닥에 작은 천을 깔고 그 위에 자신의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진열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앞을 지나갔지만 바닥의 초라한 좌판에 눈길을 주는 이는 거의 없었다. 세연은 잔뜩 움츠러든 채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작품이.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어쩌면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감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포기하고 짐을 싸려던 참이었다. 저기요, 이거 파는 건가요? 앳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교복을 입은 한 여학생이 그녀의 좌판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여학생은 푸른 조개 껍데기를 은실로 엮어 만든 팔찌를 가리키고 있었다. 네, 파는 거예요. 세연은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여학생은 팔찌를 조심스럽게 들어 손목에 대보았다. 와, 예쁘다. 바다 같아요. 이거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세연이 조심스럽게 가격을 말하자 여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지갑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장을 꺼내 건넸다. 주세요. 세연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고 팔찌를 건넸다.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멀어져가는 여학생의 뒷모습을 보며 세연은 뜨거운 것이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첫 판매였다. 누군가가 그녀의 재능을 알아봐준 첫 순간이었다. 단돈 5,000원이었지만 그 돈은 그녀에게 백만금보다 더 큰 가치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세연은 매일 같은 장소로 나갔다. 여전히 대부분의 날은 허탕을 쳤지만 아주 가끔 그녀의 작품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작은 귀걸이 하나, 목걸이 하나가 팔릴 때마다 그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다. 그 돈으로 빵을 사고 아기를 위한 따뜻한 우유를 샀다. 그러던 어느 쌀쌀한 늦가을 오후였다. 매서운 바람에 좌판의 물건들이 날아갈까봐 웅크리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중년의 여인이었다. 여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세연의 장신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에 세연은 저도 모르게 긴장했다. 이거 학생이 직접 만든 건가? 여인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힘이 있었다. 네, 제가 만들었어요.
솜씨가 아주 좋구나. 독창적이고 이야기가 있어 보여. 여인은 검은 조약돌을 중심으로 작은 진주들을 엮어 만든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세연이 혜준을 생각하며 만든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다. 이 에이프 골목에서 작은 부티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윤 사장이라고 하지. 자신을 소개한 여인은 세연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불러온 발, 추위에 얼어붙은 손. 하지만 절망하지 않는 단단한 눈빛. 윤 사장은 평생을 사람과 디자인 속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세연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이런 데서 팔기엔 아까운 물건들이네. 혹시 괜찮다면 내 가게 앞에 작은 자리를 내줄까 하는데 비바람도 피할 수 있고 오가는 손님들 눈에도 더 잘 띌 거야. 세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너무나 뜻밖의 제안이었다. 하지만 저는 드릴 돈은 무슨... 윤 사장은 손을 내저었다. 대신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서 우리 가게 품격이나 높여줘. 자릿세는 그걸로 퉁치는 셈 치자고. 어때? 그녀는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는 어떤 동정이나 계산도 없었다. 순수한 호의와 그녀의 재능에 대한 인정만이 담겨 있었다. 세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서울에 온 이후 처음으로 받아보는 따뜻한 친절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세연은 몇 번이고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그날부터 세연은 윤 사장의 부티크, 윤슬 앞 작은 테이블에서 자신의 작품을 팔기 시작했다. 따뜻한 가게 안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과 은은한 음악은 더 이상 그녀를 외롭게 만들지 않았다. 윤 사장은 때때로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었고 그녀의 작품에 대해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세연의 삶은 여전히 고되고 가난했지만 이제 더 이상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 서울에서 자신의 재능으로 아주 작지만 단단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었다. 저녁이 되어 가게에 불이 켜지면 세연은 진열장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곤 했다. 고된 삶에 조금은 수척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자신의 배를 쓰다듬었다.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아이를 위한 새로운 희망의 새벽이었다. 윤 사장의 배려 덕분에 세연의 작은 좌판은 윤슬 부티크를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장신구들은 화려하거나 비싸지는 않았지만 바다의 이야기를 담은 듯한 독특한 감성과 정교한 손길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한세연 작가님의 작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작가라는 호칭은 아직 낯설고 부끄러웠지만 세연은 자신의 재능이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작은 주문, 제작 의뢰도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딸의 생일 선물을 주문하는 어머니, 연인과의 기념일을 위해 팔찌를 맞추는 청년. 세연은 그들의 사연을 귀담아 듣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장신구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설거지를 하거나 전단지를 돌리지 않아도 되었다. 온전히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재능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뱃속의 아이도 무럭무럭 자라. 이제는 제법 배가 봉긋하게 솟아올랐다. 아이가 태동을 할 때마다 세연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속삭였다. 아가야, 세상이 아주 나쁘지만은 않지. 좋은 사람들도 이렇게 많단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한 뼘짜리 옥탑방에 머물러 있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하고 평화로웠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사장이 흥분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세연 씨,
아주 특별한 주문이 들어왔어. 윤 사장이 내민 것은 고급스러운 질감의 카드였다. 카드에는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 주소와 함께 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김민영 실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강남에 있는 큰 패션 회사 실장님인데 우리 가게 단골이야. 세연 씨 작품을 보더니 한눈에 반했지 뭐야. 자기 상사분께 드릴 선물을 특별히 주문하고 싶다더군. 아주 중요한 분이래. 강남 세연이 사는 구로와는 지하철 노선대서조차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세상의 지명이었다. 그녀는 조금 망설여졌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세연 씨 솜씨면 충분하고도 남아. 이건 아주 좋은 기회야. 이런 분들 눈에 띄면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잖아. 윤 사장의 격려에 세연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디자인에 몰두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차갑지만 우아하고 화려하지만 절제된 느낌의 브로치였다. 세연은 깊은 밤바다 위로 떠오른 한 조각의 달을 떠올렸다. 그녀는 가장 아끼던 짙푸른 빛의 만호석을 꺼내 조심스럽게 달 모양으로 깎아내고 그 주위를 잘게 붓은 자개로 감싸 은은한 별빛처럼 표현했다. 며칠간의 고된 작업 끝에 그녀의 손에서 섬세하고도 기품 있는 작품이 탄생했다. 약속한 배송일. 세연은 완성된 브로치를 정성껏 포장하여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처음으로 가보는 강남행 지하철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세련된 옷차림의 사람들 틈에서 낡은 코트를 입고 배가 부른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다. 지하철역을 빠져나오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다. 구름을 뚫을 듯 솟아있는 유리 빌딩들, 거리를 질주하는 번쩍이는 외제차들, 그리고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사람들,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주소를 확인하며 목적지인 오피스 빌딩을 찾아 걸었다. 낯선 거리를 걷는 동안 문득 혜준이 떠올랐다. 그의 도시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을까? 그는 늘 도시의 삶이 삭막하고 가짜 같다고 했다. 그래서 진짜 숨 쉬는 것을 찾아 그 작은 바닷가 마을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여긴 모든 게 너무 빨라요. 사람들도. 시간도 모두 어딘가에 쫓기는 것처럼 살죠. 석초의 해변.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을 때였다. 그는 모래사장에 앉아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옆 얼굴에는 깊은 고독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이곳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아서 바다의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저도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세연은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그가 말하는 가짜 같은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녀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의 눈에 담긴 피로와 갈증은 진심으로 느껴졌다. 그는 그녀가 만든 조개 목걸이를 신기한 듯 만지작거렸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어요? 꼭 바다의 비밀을 담아놓은 것 같아요. 그냥 보이는 대로 만들어요. 파도가 돌멩이를 다듬는 것처럼. 저도 그냥 조개 껍데기를 다듬는 것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에 그는 작게 웃었다. 세연 씨는 겸손하군요. 이건 그냥 손재주가 아니에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이런 걸 만들 수 없죠. 그의 칭찬에 세연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그녀의 재능을, 그녀의 존재 자체를 온전히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는 검고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거 선물이에요. 그냥 돌멩이잖아요. 그냥 돌멩이가 아니에요. 이 돌이 이렇게 매끄럽고 단단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파도를 견뎠을까요? 꼭 세연 씨 같아요. 거친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모습이 그의 따뜻한 말에
세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외로움과 강인함을 모두 꿰뚫어 보고 있었다. 서울에 돌아가면 아주 힘든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쩌면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그럴 때마다 이 돌을 보며 세연 씨를 생각할게요. 그리고 약속할게요. 모든 걸 정리하고 꼭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해서 세연은 그 말을 의심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것이라 굳게 믿었다. 저기요, 비켜주세요. 누군가 어깨를 툭 치는 바람에 세연은 깊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어느새 목적지인 빌딩 앞에 도착해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로 된 빌딩은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의뢰인이 일하는 층에 내리자 화려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의 사무실이 나타났다. 잠시 후 김민영 실장이라는 명패를 단 여성이 나와 그녀를 맞았다. 한세연 작가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건은 가져오셨나요? 세연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김 실장은 상자를 열어보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요. 대표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거예요. 대표님이라는 말에 세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다. 김 실장은 약속된 금액보다 두둑한 봉투를 그녀에게 건네며 정중하게 감사를 표했다. 짧은 만남을 마치고 빌딩을 빠져나오자 세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쩐지 숨막히는 세상에 잠시 다녀온 기분이었다.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 그녀는 강남의 가장 큰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멈춰 섰다. 그때였다. 사거리의 가장 큰 빌딩 전체를 감싸고 있는 거대한 전광판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려한 음악과 함께 최고급 보석들이 화면을 수놓았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영롱한 사파이어, 그리고 고혹적인 루비, 아우라라는 로고가 화면 중앙에 떠올랐다. 세연도 몇 번 들어본 적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주얼리 브랜드였다. 광고는 숨가쁘게 이어졌다. 세계적인 모델들이 AURA의 제품을 착용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그리고 광고의 마지막. 화면은 한 남자의 얼굴로 가득 찼다. 시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 AURA 그룹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남자는 깊고 차분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깔끔하게 넘긴 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 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 내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의 소음,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순간에 멀어지고 오직 전광판 속 저 얼굴만이 세상의 전부가 되었다. 혜준,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에게 조약돌을 건네며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던 남자.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 하지만 전광판 하단에는 다른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유라 그룹 CEO 권지혁. 권지혁. 세연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아니, 저 사람일 리가 없어.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얼굴이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전광판 속 남자의 눈빛, 미세하게 올라가는 입꼬리의 각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 속 혜준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며 세연 씨를 닮았어요라고 말하던 그 따뜻한 눈빛이었다.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흘겨보았다. 하지만 세연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거대한 전광판 속 저 얼굴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제야 조각난 기억들이 아프게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가 말했던 가짜 같은 세상, 힘든 일, 가족의 압박, 그것은 가난한 화가의 예술적 고뇌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대 재벌 그룹, 그 후계자의 현실이었던 것이다. 자신을 혜준이라고 속인 채 그는 잠시 현실에서 도망쳐 나왔던 것뿐이다. 바닷가 마을의 순진한 여자는 그의 짧은 일탈에 완벽한 상대역이 되어주었을 터였다. 배신감보다 더 큰 것은 어리석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속을 수 있었을까? 처음부터 그와 자신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했을까? 그리고 거대한 두려움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뱃속의 아이. 이 아이는 더 이상 가난한 화가의 아이가 아니었다. 아이유 일화 그룹의 CEO. 권지혁의 핏줄이었다. 재벌가의 숨겨진 아이. 드라마에서나 보던 비극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과 자신의 아이가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들이었다. 돈으로 회유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세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거대한 빌딩 위에 권지혁이 그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비웃는 것만 같았다. 숨이 막혔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인파를 헤치고 뛰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이 질식할 것 같은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한참을 달리다. 그녀는 인적이 드문 뒷골목에 이르러서야 벽에 몸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차갑고 딱딱한 벽의 감촉이 현실을 일깨워 주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이 골목 어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숙여 자신의 낡은 신발과 거칠어진 손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부풀어 오른 배를 내려다보았다. 자신과 그의 세상 사이의 거리는 이 땅과 저 하늘의 별 사이만큼이나 멀고 아득했다. 이제 문제는 더 이상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아니었다. 저 거대한 세상으로부터 내 아이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깊은 절망과 함께 그녀의 안에 있던 모성이 비명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강남의 심장부, 테헤란로에 우뚝 솟은 아유아라 그룹의 본사 빌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보석처럼 보였다. 수천 장의 특수 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햇빛을 받아 시시각각 다른 빛을 뿜어냈고 그 위용은 거리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빌딩의 가장 높은 층, 도시의 모든 풍경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CEO 집무실은 차가울 정도로 미니멀했다. 거대한 흑단 책상과 최고급 가죽 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추상화 한 점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적인 물건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방의 주인이 얼마나 철저하고 냉정한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공간의 주인, 권지혁은 방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깊은 상념에 잠겨 있었다. 그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의 미니어처 같은 도시를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몇 달 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동해의 작은 바닷가 마을 석초에 머물러 있었다. 한세연, 그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그녀의 맑은 눈, 수줍은 미소, 그리고 바다를 닮은 그녀의 작품들. 삭막하고 위선으로 가득 찬 자신의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순수하고 진실된 것들이었다. 혜준이라는 가짜 이름으로 그녀 곁에 머물렀던 3주는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 숨을 쉬었던 시간이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잠겨있던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의 값비싼 시계나 커프스 버튼 대신
달아빠진 조개 껍데기를 엮어 만든 조악한 팔찌 하나가 들어있었다. 세연이 그에게 선물이라며 수줍게 건넸던 것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팔찌를 어루만졌다. 거친 조개의 감촉이 그녀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가겠다는 약속.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거대한 족쇄가 되어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다. 돌아오자마자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JNL 그룹과의 합병 문제와 그 조건으로 내걸린 오수진과의 약혼이었다. 어머니인 박영희 회장의 성화에 못 이겨 공식적인 약혼 발표까지는 마쳤지만 그 이상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석초에 사람을 보내 세연의 행방을 수소문했었다. 하지만 돌아온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몇 달 전 빚쟁이들을 피해 웬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했다고 입을 모았다고 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작은 어촌 마을 전체가 똑같은 말을 하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마치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한 무력감에 그는 몇 날 며칠을 술로 지새웠다. 똑똑! 노크 소리도 없이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에 박영희 회장이 들어섰다. 그녀는 권지혁의 어머니이기 이전에 아우라 그룹을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철의 여인이었다. 아직도 그런 표정이구나. 박 회장은 아들의 책상 앞 의자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지혁의 얼굴을 지나 미처 닿지 못한 서랍 속 조개 팔찌에 잠시 머물렀다가 이내 경멸적으로 바뀌었다. 언제까지 그런 부질없는 감상에 젖어 있을 생각이냐. JNL 그룹과의 합병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잊었어. 네가 이렇게 미적거리는 동안. 경쟁사들이 얼마나 우리 턱 밑까지 추격해 왔는지 보고도 못 받았어. 합병은 다른 방식으로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지혁이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다른 방식, 오수진과 결혼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 있다면 말해보거라.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사랑 없는 결혼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숙명이야. 네 아버지도. 나도 그렇게 아유레이를 지켜왔다. 감정노름은 평범한 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에이유레이의 주인 자리에 앉을 사람의 것이 아니야.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 박 회장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회사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고 원하지 않는 상대와 살면서 결국 텅 빈 껍데기만 남는 그런 삶은 사양입니다. 지역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반항심이 서려 있었다. 그가 해준이 되어 석초로 떠났던 것은 바로 그런 삶으로부터의 도피였다. 박 회장은 잠시 아들을 노려보다가 이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많이 컸구나. 권지혁. 하지만 착각하지 마라. 네가 누리는 모든 것, 이 자리, 이 권력, 전부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아유아라라는 이름 아래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킬 의무 또한 너에게 있어. 다음 주 주말, 양가 상견례 날짜를 잡았다.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준비하도록 해. 그녀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혁이 무어라 말을 하려 했지만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덧붙였다. 아, 그리고 그 시골뜨기 계집에 대한 미련은 버리는 게 좋을 거다. 내가 사람을 시켜 알아봤으니 돈 몇 푼에 다른 놈과 눈 맞아 도망친 그런 싸구려 여자일 뿐이야. 네가 잠시 동정심에 흔들렸을 뿐이지. 내 수준에 맞는 여자는 오수진이다. 쾅, 문이 닫히고 지혁은 홀로 남겨졌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가 그녀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리고 그녀를 모욕하는 말을 들으니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다. 아니야. 그녀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그가 가진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시각 청담동의 한 고급 갤러리. 오수진은 JNL그룹 오 회장의 외동딸이자 권지혁의 약혼녀였다. 그녀는 VIP들만 초대된 전시회에서 친구들과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 수진아, 지혁 씨랑은 잘 되어가. 상견례는 언제쯤 할 거니? 친구의 물음에 수진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 지혁 씨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곧 잡지 않을까. 그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약혼 발표 이후 지혁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 업무적인 만남 외에는 사적인 연락조차 드물었다. 바쁘다는 그의 핑계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여자의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특히 몇 달 전 그가 창작 휴가라며 강원도로 떠났던 3주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휴가에서 돌아온 후 그는 눈에 띄게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공허한 눈빛, 잦은 한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 잠시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피한 수진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한참 가다가 겨우 연결되었다. 무슨 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녁에 잠깐 시간 괜찮아요. 오늘 저녁엔 선약이 있어. 끊는다. 그는 용건만 말하고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 끊어진 통화음을 들으며 수진은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신부감이라 불리는 자신이었다.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으려 했다. 그런데 정작 약혼자인 권지혁은 자신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넘어 불길한 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른 여자가 있는 것이 분명했다. 갤러리를 나온 그녀는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네. 아가씨, 사람 좀 붙여. 권지혁 대표. 몇 달 전에 강원도에서 3주간 머물렀을 때 행적 샅샅이 알아봐. 누굴 만났고 어딜 갔는지 아주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 다.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좋고 돈도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완벽하게 알아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이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전화를 끊은 수진은 차창 밖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 질투와 도끼가 서려 있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것을 넘보는 것인지 그게 누구든 찾아내서 뿌리째 뽑아버릴 생각이었다. 권지혁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여자의 평화는 오늘로 끝장났다는 것을. 서로 다른 공간에서 세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는 어머니. 박영희. 잃어버린 진실을 그리워하는 아들. 권지혁.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약혼녀. 오수진.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림자들이 향하는 끝에는 서울의 작은 옥탑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뱃속의 아이를 위해 바다를 조각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바로 그녀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권지혁의 얼굴을 본 이후 세연의 세상은 다시 회색빛으로 돌아갔다. 평화는 산산조각 났고 매일 밤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그녀를 덮쳤다. 강남의 거대한 빌딩과 서울 하늘 아래
초라한 자신의 옥탑방. 그 극명한 대비는 그녀와 그리고 그들의 아이 사이에 노인 건널 수 없는 강을 매 순간 실감하게 했다. 그녀는 두려웠다. 아유아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권지혁의 어머니라는 박 회장의 존재가, 그리고 그의 약혼녀라는 오수진의 얼굴이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뱃속의 아이를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녀는 자신의 안위는 상관없었다. 하지만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했다. 그녀는 더욱더 세상 속으로 숨어들었다.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옥탑방에 틀어박혀 오직 작업에만 몰두했다. 그것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윤 사장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를 다급하게 붙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패션 잡지 한 권이 들려 있었다. 세연 씨, 이것 좀 봐, 대박이야. 윤 사장이 펼쳐 보인 페이지에는 화려한 타이포그래피와 함께 아이유라 그룹의 로고가 박혀 있었다. 제1회 아우라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바다의 메아리, 에코 오브 디 오션. 대한민국 최고의 주얼리 기업 아이유라 그룹에서 차세대 신진 디자이너를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공모전을 개최한다는 내용이었다. 1등 수상자에게는 거액의 상금과 함께 IURA 그룹 인턴십 기회까지 주어지는, 그야말로 신인들에게는 꿈의 무대였다. 세연은 그 페이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아우라.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상처이자 공포의 동의어였다. 세연 씨, 이거 한번 해봐. 주제가 바다의 메아리라잖아. 이건 완전히 세연 씨를 위한 거 아니니 세연 씨만큼 바다를 잘 표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윤 사장은 진심으로 흥분해 있었다. 하지만 세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곳이 뭐 어때서 실력만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건 그냥 공모전이 아니야.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상금도 상금이지만 저기서 인정받으면은 더 이상 길거리에서 떨지 않아도 되잖아. 아기한테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고. 윤 사장의 마지막 말, 아기라는 단어가 세연의 가슴을 찔렀다. 그랬다. 아이에게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했다. 언제까지나 이 춥고 낡은 옥탑방에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다. 하지만 권지혁의 회사였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격이었다. 만에 하나 자신의 신원이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지금의 위태로운 평화마저 깨져버릴 터였다. 무서워요. 사장님, 저는 그냥 이렇게 조용히 사는 게 좋아요. 세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두려움을 눈치챈 윤 사장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세연아, 재능은 숨겨두라고 있는 게 아니야. 세상에 내보여야 비로소 빛이 나는 거란다. 이건 이기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야. 너 자신에게 증명해 보라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속초에서 쫓겨난 불쌍한 소녀가 아니라고. 이 거대한 서울에서 네 실력 하나만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너를 위해서. 그리고 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용기를 내봐. 윤 사장의 따뜻한 격려에 세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오직 숨고 도망칠 생각만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아이는 곧 태어날 것이고.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칠고 냉정한 곳이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녀 자신이 더 강해져야 했다. 그날 밤 세연은 옥탑방의 작은 등불 아래에서 밤새 뒤척였다. 두려움과 희망이 마음속에서 거세게 싸웠다. 그녀는 품속에서 그가 주었던 검은 조약돌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도 매끄럽게 빛나는 돌의 감촉이 왠지 모를 용기를 주었다. 그는 그녀를 속였지만 이 돌에 담겨있던 그의 말,
거친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내는 모습이 꼭 세연 씨 같다는 그 말만큼은 진심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이것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이자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하는 의식. 날이 밝아올 무렵 세연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를 펼쳤다. 이것은 아우라를 향한 도전이 아니었다. 세상과 자기 자신을 향한 도전이었다. 그때부터 세연의 모든 시간은 공모전 작품에 쏟아부어졌다. 그녀는 하나의 작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사랑, 배신, 아픔, 그리고 희망까지.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검은 조약돌이 있었다. 그녀는 약속을 디자인의 핵심으로 삼았다. 검은 조약돌을 목걸이의 심장부에 놓고 가느다란 은실을 수없이 꼬아 그 주위를 파도처럼 휘감게 했다. 그가 떠나던 날 밤, 자신을 감싸 안던 그의 팔처럼 은실 위에는 잘게 부순 자개를 촘촘히 박아 넣어 달빛 아래 부서지던 파도의 포말과 밤하늘의 별빛을 표현했다. 마지막으로 목걸이의 잠금 장치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은 모양으로 섬세하게 조각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혹은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작업은 고되고 더뎠다. 불러온 바에 때문에 책상에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었고, 재료를 살 돈이 부족해 발품을 팔아 남대문 시장을 몇 번이고 돌아다녀야 했다. 며칠 밤을 꼬박 세우기 일쑤였고, 손가락 끝은 온통 상처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목걸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의 조각이었다. 마감일 바로 전날 밤, 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다. 세연은 완성된 목걸이를 검은 벨벳 천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슬프도록 아름다웠다. 그녀의 지나간 사랑에 대한 완벽한 진홍곡이자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바치는 희망의 서곡이었다. 그녀는 작품의 이름을 석초의 약속이라고 지었다. 공모전 규정에 따라 모든 출품은 익명으로 이루어졌다. 세연은 자신의 이름 대신 발급받은 고유 참가 번호만을 적어 조심스럽게 포장한 작품을 택배로 붙였다. 상자가 그녀의 손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졌음을 직감했다. 아우라 그룹 본사, 공모전 마감 후 수천 점의 출품작이 심사위원실로 쏟아져 들어왔다. AURA의 수석 디자이너들과 임원들로 구성된 1차 심사위원단은 산더미 같은 작품들 앞에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며칠간 이어진 심사 과정은 지루함의 연속이었다. 대부분의 작품들은 기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서로를 베낀 듯 비슷한 디자인과 상업적인 아이디어의 나열일 뿐이었다. 바다의 메아리라는 주제를 너무 피상적으로만 해석한 작품들이 대부분이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져나갔다. 최종 심사는 CEO인 권지혁의 몫이었다. 그는 PR팀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심사위원장을 맡았지만 사실 아무런 기대도 없었다. 그는 최종 후보로 올라온 수십 개의 작품 사진과 디자인 기획서를 무표정하게 넘겨보고 있었다. 화려한 보석, 현란한 기교.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모두 영혼 없는 껍데기처럼 보였다. 이게 최선입니까? 그의 차가운 물음에 심사위원들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마지막 파일로 손을 뻗었다. 아무런 기대 없이 파일을 여는 순간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사진 속에는 단 하나의 목걸이가 찍혀 있었다. 다른 작품들처럼 화려한 보석 하나 없이
검은 조약돌과 은, 그리고 자개만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작품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도 강렬하게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다. 이야기였다. 깊은 밤, 석초의 바닷가, 파도 소리, 별빛, 그리고 그녀,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나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의 시선은 목걸이의 중앙, 검고 매끄러운 조약돌에 고정되었다. 세상에 비슷한 돌은 많았지만 그 돌 특유의 모양과 질감,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의미까지. 그건 분명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그 조약돌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품의 제목을 확인했다. 작품명 석초의 약속, 참가번호 S1107. 석초의 약속. 권지혁의 세상이 멈췄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도은의 눈이 멀어 다른 남자와 도망쳤다는 어머니의 보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이 목걸이 하나가 웅변하고 있었다. 그녀가 보낸 것이었다.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어딘가에 살아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충격, 죄책감, 후회, 그리고 안도감.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그를 휩쓸었다. 그는 그녀를 잃었다고, 어리석은 꿈에서 깨어났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아왔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이 거대한 세상 어딘가에서 필사적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거다.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반응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하지만 저 작품은 보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서 저희 브랜드 컨셉과는, 한 심사위원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지만 지혁은 그의 말을 잘랐다. 아아의 컨셉이 언제부터 비싼 보석을 치장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 브랜드의 본질은 진정성과 스토리입니다. 이 작품만큼 그 본질을 완벽하게 담아낸 것은 여기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대상은 이 작품입니다. 만장일치로 결정하죠. 이견 있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좋습니다. 지금 당장 참가번호 S1117번 디자이너를 찾아내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금 당장. 지혁은 거의 명령에 가까운 어조로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그리고는 모니터 화면에 떠있는 석초의 약속 사진을 몇 번이고 확대했다. 보면 볼수록 확신은 강해졌다. 텅 비었던 그의 세상에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가 놓쳐버렸던, 혹은 놓쳤다고 믿었던 운명의 실 한 가닥.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실을 붙잡아야 했다.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든, 그 끝에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든 상관없었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아우라 그룹의 이름으로 도착한 하얀 봉투는 세연에게 희망의 편지이자 동시에 사형 선고문처럼 느껴졌다. 제1회 아우라 주얼리 디자인 공모전 대상 수상이라는 선명한 글씨를 몇 번이고 읽어보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녀가 해낸 것이다. 수천 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세상의 중심에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다. 세상에. 세연 씨, 내가 뭐라고 했어. 될 줄 알았다니까. 윤 사장은 제1처럼 기뻐하며 그녀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세연은 웃을 수가 없었다. 편지 하단에는 시상식 및 CEO와의 개별 면담 일정이 적혀 있었다. CEO, 즉 권지혁, 그를 만나러 가야 했다. 그가 자신을 알아볼까 하니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석초의 약속이라는 이름을 보고도 모를 리가 없었다.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제 와서 그를 만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신을 속인 것을 사과하오.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없던 일이 될까? 아니면 이 아이를 책임지겠소. 라고 말하면 그녀는 덥석 그 손을 잡아야 할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사장님, 저 못 가겠어요. 그냥 상금만 받고 시상식은 불참하겠다고 할래요. 무슨 소리야? 이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왜 피하려고만 해? 당당하게 가서 내 실력으로 얻은 상을 받고 와야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어. 너는 이제 그냥 길거리 좌판 상인이 아니야. AUR아가 인정한 디자이너라고. 윤 사장은 그녀에게 가장 좋은 옷이라며 자신이 아끼는 단정한 원피스를 빌려주었다. 조금은 헐렁했지만 불러오는 배를 자연스럽게 감싸주었고 짙은 네이비 색상은 그녀의 차분한 분위기와 잘 어울렸다. 윤 사장은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기죽지 마. 한세연,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니까. 약속된 날, 세연은 다시 한번 아유라 그룹 본사 빌딩 앞에 섰다. 지난번 배달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다. 그때는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당당한 수상자의 자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딩의 위압적인 모습은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녀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섰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CEO 집무실로 향하는 동안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아이의 미세한 태동이 느껴졌다. 그래, 혼자가 아니야. 마침내 집무실 문 앞에 섰다. 직원이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주었다. 대표님, 한세연 작가님 오셨습니다. 세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에는 한 남자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익숙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낯선 뒷모습.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권지혁 그리고 혜준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시간은 느리게 그리고 무겁게 흘렀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세연은 보았다. 충격, 안도,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 수만 가지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세연 씨, 맞군요.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처럼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대하듯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일 뿐이었다. 그가 천천히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몇 걸음 안 되는 거리였지만 마치 몇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통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왜 말없이 떠났어요? 내가 얼마나...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석초로 돌아갔었어요. 몇 번이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다른 남자와 떠났다고. 그의 말에 세연의 가슴에 차가운 분노가 일었다. 마을 사람들. 그들은 마지막까지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대표님께서는 왜 저를 속이셨나요? 세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건조했다. 혜준 씨가 아닌 대표님이라는 호칭이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에게 박혔다. 혜준 씨는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이었군요. 아이유아라 그룹의 권지혁 대표님. 세연 씨, 그건 지혁은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모든 걸 벗어던지고 잠시라도 숨 쉬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을 속일 생각은 숨 쉬고 싶어서 하신 행동 때문에. 제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대꾸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서 아래로 내려와 원피스 위로 희미하게 드러난 그녀의 배에 윤곽에 닿았다. 그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무언가 물어보려 입을 열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는 듯 입술만 달싹였다. 바로 그때였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며 지역의 비서가 당황한 얼굴로 들어왔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박 회장님께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셔서. 지금 바로. 지역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하필 이 타이밍에. 어머니의 소행임이 분명했다. 알았다고 전해요. 그는 다시 세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요. 금방 끝내고 올게요. 제발 여기 있어줘요. 할 얘기가 있어요. 꼭 해야 할 얘기가. 그는 비서와 함께 황급히 집무실을 나갔다.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진 세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지만 그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문이 열렸다. 지역이 돌아왔나 싶어 고개를 들었던 세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차갑고 오만한 인상의 여자가 서 있었다. 오수진이었다. 수진은 마치 자기 집 안방에 들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먹잇감을 살펴보는 맹수처럼 세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세연의 배 위에서 잠시 머물렀고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경멸. 그 자체였다. 네가 한세연이구나. 그녀는 질문이 아닌 확인의 말을 뱉었다. 시골에서 남자나 꼬시던 솜씨로 공모전까지 우승하고 용케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네. 대단하다. 수진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독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했다. 세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수진은 세연의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 뱃속의 아이, 지역씨 아이라며 그녀는 비웃음을 흘렸다. 그래서 얼마면 되겠니 내까지 거 인생 역전 한번 해보려고 작정하고 접근한 거. 모를 줄 알아. 수진은 들고 있던 에르메스 백에서 수표첩을 꺼냈다. 그리고는 만년필로 망설임 없이 숫자를 써 내려갔다. 세연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거대한 액수였다. 그녀는 수표를 찢어 마치 쓰레기를 던지듯 세연 앞에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자, 이 돈 받고 그 아이 지워. 그리고 네가 있던 시궁창으로 영원히 사라져.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걸로 해줄게. 이건 내 마지막 잡이야. 그 순간 세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두려움, 슬픔, 원망 같은 감정들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들끓었다. 감히 내 아이를.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에 질린 사슴의 것이 아니었다.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늑대의 눈빛이었다. 제 아이는.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돈으로 흥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연은 테이블 위에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오수진의 눈앞에서 아주 천천히 2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다시 4조각으로. 그녀는 종이 조각이 된 수표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수진의 완벽하게 화장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지금 뭘 한 줄 알아. 감히 내 제안을 거절해.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저와 제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경고 내까짓게 감히 나한테. 수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는 다시 싸늘한 표정으로 세연에게 속삭였다. 좋아. 네가 선택한 길이야. 오늘 일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 줄게. 너와 네 뱃속의 것 모두. 그때였다. 집무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혁이 들어왔다. 그는 방 안에 얼어붙은 공기와 분노로 가득 찬 수진의 얼굴,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세연의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수진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지혁 씨, 마침 잘 왔어요. 수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상냥한 약혼녀의 얼굴로 돌아왔다. 이분 작품이 너무 인상 깊어서 미리 축하해주러 왔죠. 그렇죠. 한세연 씨. 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흩어진 수표 조각에 머물러 있었다. 지혁의 눈이 그 수표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첫 번째 대결에 막이 내렸다. 그리고 그 끝에서 모두가 예상치 못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지혁의 집무실에 남겨진 것은 찢어진 수표 조각과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공기, 그리고 세 명의 남녀 사이에 흐르는 숨막히는 긴장감이었다. 수진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지혁은 오수진을 향해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시선은 바닥의 종이 조각에 머물러 있었다.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금 이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지혁 씨, 오해예요. 오수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상처받은 얼굴로 지혁의 팔에 매달렸다. 전 그냥 이분이 공모전 대상 수상자라고 해서 축하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나가. 지혁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지혁 씨,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의 싸늘한 기세에 오수진은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혁의 팔을 놓고 세연을 향해 도끼 서린 눈빛을 한 번 쏘아붙인 뒤 획 돌아서서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다시 방 안에 둘만 남게 되자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혁은 괴로운 얼굴로 세연에게 다가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세연 씨, 저 여자가 한 짓은 전부 내가 책임이요. 세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텅 비어 공허했다. 대표님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데요? 돈으로요. 저 바닥에 흩어진 종이 조각처럼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세연은 뒷걸음질 피했다. 그 작은 몸짓이 둘 사이에 거대한 벽을 만들었다. 지혁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싶었다. 하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운 질문을 던져야만 했다. 그는 세연의 배를,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세연 씨, 그 아이, 내 아이, 맞습니까? 세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겨울 바다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가 아닌 체념과 조소가 뒤섞인 슬픈 미소였다. 이제 와서 그게 중요할까요? 대표님은 곧 저 여인과 결혼해서 AUR 그룹을 이끌어 가실 분입니다. 저 같은 여자와 제 뱃속의 아이는 대표님 인생의 거대한 오점일 뿐이겠죠. 오점이라니. 절대 아니에요, 세연 씨. 제발 내 말 좀. 저는 대표님께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돈도, 책임도. 그러니 제발 저와 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그녀는 그 말을 끝으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듯 몸을 돌렸다. 잠깐만, 세연 씨, 제발. 지혁이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문을 열고 나가버린 후였다. 쿵 하고 닫힌 문은 마치 그들 사이에 영원히 닫혀버린 마음의 문처럼 느껴졌다. 지혁은 망연자실한 채 그 자리에 서서 바닥에 흩어진 찢어진 수표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그깟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이 소란을 피워 박영희 회장의 서재.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서늘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앞에는 방금 전 아우라 본사에서 돌아온 오수진이 분을 사귀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어머니, 걔가 보통이 아니에요. 돈을 줘도 받지를 않고 제 앞에서 수표를 찢어버렸다니까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그러니까 더 문제인 거다. 박 회장은 차가운 눈으로 오수진을 쏘아보았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법이야. 뱃속에 지혁이 아이까지 가졌다니. 이건 우리 아으라와 제에는엘의 합병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다. 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슈퍼컴퓨터보다 빠르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감정적인 분노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필요한 것은 철저하고 무자비한 계획이었다. 수진이, 너는 당분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거라. 괜히 네가 나섰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하지만 이 일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박 회장의 눈이 섬뜩하게 빛났다. 그녀가 직접 처리한다고 말하는 것은 상대의 뿌리까지 뽑아버리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그녀는 비서실장인 최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한세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건 전부 알아내. 사는 곳, 거래처, 인간관계,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박영희 회장의 분노는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그 실행 방식은 빙산처럼 차갑고 조직적이었다. 그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거대한 권력의 톱니바퀴가 한 연약한 여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격은 세연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안식처였던 윤슬 부치크를 향했다. 며칠 뒤 윤슬의 구청 위생과와 소방서에서 합동 단속반이 셔틀처럼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가게에 아주 사소한 규정 위반까지 들춰내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급기야는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평생 법 없이 살아온 윤 사장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무서에서 나왔다는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는 지난 몇 년간의 장부를 샅샅이 뒤지며 교묘하게 세금 탈루 혐의를 씌웠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마치 선심 쓰듯 말했다. 사장님 가게 앞에 좌판을 버려놓은 한세연이라는 여자. 그 여자만 깨끗이 정리하시면 이번 일은 못 본 걸로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윤 사장은 이 모든 일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깨닫고 온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평생을 바친 가게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다. 그날 저녁 윤 사장은 눈물을 머금고 세연에게 더 이상 자리를 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미안하다. 세연아, 정말 미안하다. 나 같은 건 힘이 없어서. 세연은 아무 말 없이 윤 사장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윤 사장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옥죄어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두 번째 공격은 그녀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옥탑방을 향했다. 며칠 뒤 집주인 할머니가 허둥지둥 그녀를 찾아왔다.
아가씨, 미안해서 어쩌나 갑자기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됐어. 이번 주까지 방을 빼줘야겠어. 세연은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읽었다. 누군가 할머니에게 거액의 돈을 쥐어주며 자신을 쫓아내라고 압박했을 터였다. 만삭의 몸으로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처지가 되었지만 세연은 가난한 할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 공격은 가장 잔인하고 비열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명예,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겨냥했다. 박 회장의 충복인 최 실장이 직접 석초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마을 회관에 김스타로타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을 모아놓고 거액의 돈 봉투와 함께 마을 발전기금 약정서를 내밀었다. 어르신들, 저희 그룹에서 낙후된 석초마을의 발전을 위해 작은 성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선착장도 새로 지어드리고 마을 회관도 번듯하게 리모델링 해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스타로타가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저 받기만 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뭘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최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놓았다. 그것은 한세연의 행실에 대한 진술서였다. 그 안에는 세연이 원래부터 행실이 불량했으며 돈을 목적으로 여러 남자들을 유혹해왔고 이번에도 대기업 회장의 아들을 의도적으로 유혹해 아이를 가졌다는 새빨간 거짓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여기 마을 분들의 서명만 좀 받으면 됩니다.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몇몇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망설였지만 김스타로타는 돈과 권력 앞에서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압박했고 결국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거짓 진술서에 자신의 이름과 도장을 찍었다. 그들의 탐욕은 한 여인의 삶을 기꺼이 제물로 바쳤다. 세연은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직업, 집, 그리고 명예까지.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사방은 온통 차가운 벽으로 막혀 있었다. 짐을 싼 박스를 쌓아둔 텅 빈 옥탑방.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서러움과 절망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한참을 울었을까. 그때 뱃속의 아이가 힘차게 발길질을 했다. 마치 엄마,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연은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가만히 배를 쓰다듬었다. 그래,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 내 아이가 여기에 있었다. 그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내 모성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었다. 울음으로 젖었던 그녀의 눈에 차갑고도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이것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세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차가운 도시의 야경을 노려보았다. 그들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벼랑 끝에 몰린 짐승이 가장 사나워진다는 것을. 한편 박영희 회장은 자신의 서재에서 최 실장이 가져온 마을 사람들의 서명이 빼곡한 진술서들을 만족스러운 미소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승리를 확신했다. 궁지에 몰렸지만 한세연은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불사조처럼 더욱 강인한 의지를 불태웠다. 일자리를 잃고 허름한 옥탑방에서마저 쫓겨났을 때 그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생명의 온기가 그녀를 지탱하는 유일한 기둥이었다. 박영희 회장과 오수진이 내미는 돈과 회유, 그리고 잔인한 협박을 그녀는 모두 거절했다. 그들의 동정이나 자비는 필요 없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정의, 그리고 아이를 위한 안전한 세상이었다. 그때부터 세연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부치크 사장의 도움을 받아 작은 녹음기를 구했다. 박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와 회유하거나 협박할 때마다 그녀는 침착하게 그들의 목소리를 증거로 담았다. 오수진이 처음 건넸던 거액의 수표 사진, 부당하게 해고당한 통지서, 집주인이 박 회장 측의 압력에 못 이겨 자신을 내쫓았다는 사실을 실토한 음성 파일까지. 그녀의 낡은 가방 안에는 차가운 진실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한편 아우라 그룹의 심장부, CEO 집무실에서 권지혁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석초에서 돌아온 이후 그의 영혼은 줄곧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화려한 성공과 어머니가 설계한 미래는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세연의 작품, 석초의 약속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조개 껍데기와 조약돌로 만들어진 그 목걸이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도 순수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그는 세연의 부푼 배와 그 안에 담긴 자신의 아이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세상의 잔인한 시선과 어머니의 무자비한 압박을 생각하자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충격과 혼란의 안개가 걷히자 사랑과 책임감이라는 선명한 길이 눈앞에 나타났다. 더 이상 어머니의 꼭두각시로 살 수 없었다. 그는 한 여자의 연인이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지혁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비서를 통해 비밀리에 세연의 행방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가 겪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전해 듣고는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개인 자산을 동원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안전한 거처를 마련하여 세연을 옮겼다. 세연이 누구의 도움인지 알지 못하도록 그는 철저히 그림자 속에서 움직였다. 보호막을 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방역을 준비해야 했다. 지역은 어머니가 오수진의 가족 기업과 합병을 위해 무리하게 추진해온 프로젝트들의 서류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밤을 새워가며 회계 장부를 뒤지고 내부 자료를 분석하던 그의 눈에 마침내 거대한 비자금 조성과 탈세 정황이 포착되었다. 어머니가 쌓아 올린 제국에 거대한 균열이 존재함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세연과 지혁, 한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한 사람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거대한 벽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박영희 회장과 오수진은 자신들의 승리를 의심치 않으며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다. 그 폭풍의 눈은 며칠 뒤로 예정된 아우라의 신제품 발표 회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신제품 발표 회장은 대한민국 상류층과 언론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재계 인사들과 셀러브리티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담소를 나누었다. 무대 중앙에는 바다의 메아리라는 테마 아래 영롱하게 빛나는 새로운 주얼리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박영희 회장과 오수진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무대 위에 섰다. 그들은 오늘이 자신들의 계획이 완성되는 날이자 한세연이라는 불순물을 영원히 제거하는 날이라고 확신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 회장이
우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 아우라의 새로운 컬렉션 공개와 더불어 그룹의 미래에 관한 중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박 회장은 오수진에게 눈짓을 보냈고 오수진은 준비된 대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우라 그룹의 순수성을 해치려는 어떤 불미스러운 시도에 대해 이야기하며 교묘하게 한세연을 의도적으로 CEO에게 접근한 탐욕스러운 여자로 몰아갔다. 그 순간 무대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석초마을 촌장과 주민들의 인터뷰 영상이 나타났다. 그들은 돈에 매수되어 세연의 품행이 단정치 못했다며 입에 담지 못할 거짓 증언들을 쏟아냈다. 기자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모든 카메라가 영상 속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세연의 사진을 향했다. 박 회장과 오수진의 계획대로 세연은 수많은 대중 앞에서 꽃뱀으로 낙인 찍히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모두 거짓입니다. 차가운 분노가 서린 목소리가 장내를 갈랐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향했다. 기자회견장 뒷문에서 권지혁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눈빛은 활화산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겁에 질린 차에 서 있는 세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굳게 잡았다. 스크린에 나오는 저 여성, 한세연 씨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선언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바로 제 아이입니다. 박영희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오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혁을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하지만 지혁의 방역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는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석초마을 사람들의 거짓 증언이 나오던 스크린이 꺼지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었다. 첫 번째는 오수진이 세연에게 거액의 수표를 내밀며 아이를 지우고 떠나라고 협박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다음으로는 박 회장이 보낸 사람들이 세연을 위협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이것이 아우라 그룹의 회장과 그녀의 며느리가 될 사람이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방식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견장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어머니와 오수진의 가문이 합병을 위해 저지른 비자금 조성과 탈세에 대한 명백한 증거 서류들이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더 이상 변명이나 해명은 불가능했다. 기자회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무대 위로 몰려들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가문의 추악한 민낯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혼란의 중심에서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여자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이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세상인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폭풍 같았던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한민국 재계는 지각 변동을 겪었다. 박영희 회장은 탈세와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불명예스럽게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오수진과의 정략 결혼은 당연히 백지화되었고 아우라 그룹을 둘러싼 모든 추문은 한동안 신문 한 면을 장식했다. 권지혁은 그룹의 총수 자리에 올라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다. 그는 어머니가 남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선포했다. 그의 곁에는 이제 세상이 모두 아는 그의 연인 한세연이 있었다. 몇 달 후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어느 날 권지혁과 한세연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석초로 돌아왔다. 그들을 내쫓았던 매서운 겨울밤과는 달리 고향의 바다는 눈부신 은빛으로 반짝이며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의 귀환은 복수를 위함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함이었다.
그들의 차가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소식을 듣고 나온 마을 사람들이 멀찍이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세연에게 돌을 던졌던 그들의 얼굴에는 이제 어색함과 뒤늦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특히 김 촌장은 허리가 굽은 채 차마 고개도 들지 못했다. 지역과 세연은 그들을 지나쳐 곧장 바닷가가 보이는 작은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세연의 할머니가 남긴 낡은 집이 있었다. 지역은 자신의 사재를 털어 그 집 옆에 현대적인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완공 후 그곳에는 세연공방 앤드 협동조합이라는 간판이 걸렸다. 세연처럼 재능이 있지만 기회가 없었던, 혹은 세상의 편견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공예기술교육센터이자 협동조합이었다. 개소식이 열리던 날,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찾아와 그들이 만든 소박한 음식들을 나눠 먹었다. 김 촌장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사죄의 말을 건넸을 때 세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옅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는 의미이자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세연은 아기를 안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에는 지혁이 끼워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다이아몬드나 루비가 아닌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주었던 조약돌로 만든 반지였다. 차가운 파도가 그녀의 발목을 적셨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곁에는 그녀의 세상이 되어준 남자와 두 사람의 사랑의 결실인 아이가 함께 있었다. 멸시와 절망의 땅이었던 석촌은 이제 희망과 치유의 터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세연은 고개를 들어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비친 햇살처럼 그녀의 인생에도 마침내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사랑과 정의가 승리한 진정한 새벽이었다.